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퇴근길에 오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장소가 8시 55분에는 좀 끝내야 돼요. 9시에는 이제 다 모든 공간이 이제 문을 닫아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성 토론회인데요. 순서는 먼저 이제 저희 주최하고 있는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한 분이 인사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빈 인사말 듣고, 그리고 앞에서 어쨌든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관의 이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저는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우라고 합니다. 예. 우선 인사말 하기 전에 오늘 오시지는 못했어요. 30일이 이제 성남시의원들이 다 이렇게 지금 워크숍을 가셔갖고 사실 오시지를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축하 인사말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이제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법안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의정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수진 중원구 국회의원과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 두 분이 오늘 오시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좀 늦게나마 연락을 드려서 이수진 국회의원님이 이제 축전을 여기 자료진에 있거든요. 축전을 보내주셨고, 김태년 국회의원도 성분명 처방의 이제 필요성들을 깊이 인식하고 실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원님 중에서는 문화복지위원이신 성현애 시의원님께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주셨고, 여기 이제 자료 보시면 축사 내용이 있으니까 되실 때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재만 공동대표님의 인사말 개에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소개받은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박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8년도에 성남시 은수미 시장 때 사실 똑같은 주제로 성분명 처방 공공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회 때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때 당시 은수미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심화 토론까지 가기로 했는데 이게 진행되지는 못했었네요. 그래서 6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다시 이야기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은 공공의료 강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민이 지은 성남시 의료원이 정상화되고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위탁을 막는 활동을 저희가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적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의료 현장에서 현재 관행처럼 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미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것, 제도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분명 처방이 과연 시민들에게 더 적합한가, 더 나은 대안은 없는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토론회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쁜 와중에 토론 발제도 준비하신 박혜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토론자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참여하고요. 오신 분들의 다양한 열기가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인사말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약사의 민필기 부회장님 먼저 인사말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약사회 권영희 회장님, 그 다음으로 성남시 약사회 한동원 회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는 그 대한약사회 최강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를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그 파파 개막하는 날이라서 외국에서 오신 사절단들과 미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축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 회장 최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투진 국회의원님의 주선으로 성북면 처방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투진 의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품절약 등 국민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남시 약사회와 성북면 처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병원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 법제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일성분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남시 약사회와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약사회장 한동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바쁜데 이렇게 성남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성분명 처방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이 토론자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공공병원부터 일단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공공병원은 다 시민들이면 세금으로 이루어진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공의료 시민행동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정말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그런 의료제도가 이번 추석이 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마한 일할 모임이지만 앞으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성남시 의료원이 잘 되면 경기도로 퍼져나갈 거고, 또 우리 나라 전체가 공공의료가 먼저 공공병원이 성분명 처방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유익한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약국가는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품절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여파로 지금 코로나가 엔데믹이 돼도 마찬가지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우리 약사님들이 약을 조제하고 복약 치료를 하는 것이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업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 조달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약국에서 몇 번 품절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전화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약부는 당시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법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약사님들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약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그 성분명이 전제됐더라면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자기 의료를 위해서 좋은 제도 속에서 살 수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분명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뭐 성분명 처방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성분명 처방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성분명 처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국회 조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가 약 24,000가지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땅도 이렇게 넓은 미국은 한 4,500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 성분명 처방을 왜 빨리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부산지검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찰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였었냐면 결론은 성분명 처방이라는 다른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성분명 처방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병원에 아주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공의료 시민의 행동이 하는 이런 토론회가 정말 의미 깊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공부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 약사회 권영규 회장님과 경기도 약사회 박영도 회장님 오시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에는 이제 공동대표가 3명인데요. 아직까지 한 분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김영진 공동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번거롭더라도 토론 시작하기 전에 좀 사진 토론 얘기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대한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남시민사회단체연대의 상임대표입니다. 심우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동안 발제자 선생님과 그 다음에 패널 토론자들은 단상으로 이렇게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다 인사해서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의학단체가 어떤 이권 논쟁이 아닌 시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자리가 개최됐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 발제 선생님하고 또 패널분들 다 앞쪽으로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아닐까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혜 선생님, 착석하시고 예, 발표하시고. 그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게 편하시겠어요?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박혜경 선생님 모시겠는데요. 차의과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기 나왔듯이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 모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료가비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가 이게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서요.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사회과학대학의 임상약학대학원 이제 대학원 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약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갑고 새로운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 제가 의학 건의학부 생활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졸업하는 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이제 준비 모임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참여해서 크게 했던 것들이 이제 한약과 관련한 거에 보건의료 단체들이 좀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분업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장, 그래서 의료보험까지 그런 것들을 쭉 저는 참 운이 좋게도 그걸 다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부분도 그때 엄청 치열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가 무슨 논의를 했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남 지역이 지역 활동이 엄청 잘 되시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약국 지역에는 약국들이 있는데 그 약국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좀 더 지역에 있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가 제 주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다양한 지역 약국에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좀 접목해보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보건의료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한 수용성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는 지역 활동을 좀 잘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지역 활동을 잘하는 성남시에 제가 또 성남시 집은 아니지만 직장은 성남시 소속이 됐는데 이렇게 또 성남시와 연결이 돼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안 됐을까요? 제가 이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파워포인트를 바꾸면서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제가 누르면 할까요? 일단 이게 사인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가려서 잘 안 네, 보이고. 그러시죠. 네. 누르는 게 편한가요? 선생님이 누르는 게 괜찮은데? 여기요? 예, 직접 잠깐. 네. 아 예. 제가 이 자료에 그 제약산업 관련된 INN에 대해서 제약계의 의견을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성분명 처방도 그렇고 INN 상품명 제도도 성분명이라고 의사들이 인식을 하면서 의사들이 되게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분명은 의사가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INN 상품명 문제는 제약회사가 자기네 제품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동일한 걸로 인식하면서 제약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자문회의 할 때도 제약회사에서 되게 몸을 사리는,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자문회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개되는 자료집에는 제가 제약회사 의견을 안 넣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집에는 없을 거고, 근데 제가 발표 때는 넣느라고 이 지금 PPT를 보내드린 거랑 다른 거를 가져왔더니 이게 좀 오류가 생겼나 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남 의료원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뭐 관심을 갖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간에 해왔던 것 그리고 각각의 현황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을 근거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성분명 처방의 의미와 현황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동안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들은 하지 않아서 그간에 했던 우리가 의약분업 과정에서 다뤘던 부분들의 그 자료를 다시 찾아서 좀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네릭 의약품 국제 일반명 제품명 활성화의 의의와 현황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 약사회의 의뢰를 받아서 성대 이경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병원 상품명 처방 필요성과 추진 방안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목표이실 것 같아서 저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내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분명 처방의 의미는 뭐냐? 성분명 처방이냐 일반명 처방이냐 이거는 그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제한된 처방의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1980년대 초반에도 시범 사업을 지방에서 했었고요. 3기 지역에서 그때도 이제 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분명이냐 일반명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각각 의사협회는 상품명 처방을 원칙으로 갖고 있고 약사회는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의료제에서도 의사협회는 대체를 불인정하고 약사회는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처방권이라고 하는 것, 본인이 처방을 하고 그대로 약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고, 약사회는 실제로 그렇게 상품명이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품명이 엄청 많아서 한 개 성분에 150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약국에서 한 성분에 150개를 그 많은 약을 갖고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반명으로 처방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비하는 것, 그리고 또 약을 약국에서 구비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처방을 가지고 와서 그 처방된 대로 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일반명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일반명 처방 원칙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반명 처방 원칙을 가져간 거 뭐였냐면, 의약분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약분업을 추진한 거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해지면서 항생제 내성률이 계속 하시죠. 네,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의약분업을 통해서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 단계에서 이 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상 일반명 처방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저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건의료단체에서 실제로 그 의약품의 사입가를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과가 대부분이 이제 200% 내지는 300%의 할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상품명을 처방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상품명 처방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권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에 저렇게 의약분업 도입하기 전에 실거래가 상한제를 먼저 하자. 그래서 실거래가 상한제를 하면서 약에 있는 마진을 다 없애.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때 의약분업 이전에 그 제도를 실시해서 지금도 의약품에는 마진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없애는 거, 그 상품의 선택을 의사들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마진이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자, 성분만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용 처방 원칙을 하고, 그런데 의사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동종성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사실 맞는 부분이고,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약품 동종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과제로 가져가자. 이게 이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의약품은 뭐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99년, 99년 이 단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가 계속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위원회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진협의회 해서 저 위원회는 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중심이었고요. 추진위원회 저는 조금 더 저게 좀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시민대책위원회가 생기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상품명과 일반명을 하나로 결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의사와 어쨌든 의약분업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의 반대들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상품명 또는 일반명으로 가게 하고, 그런데 그것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약분업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협의체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때는 저게 되게 뜨겁고 시범사업도 했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 의약분업 협의체는 뭐냐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 내에서 의사들이 자기가 처방하는 약들을 제출하면 그것을 약사회가 공유해서 그만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약품 리스트를 공유해서 처방과 조제에 문제가 없게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일반명이냐 상품명이냐라고 하는 걸 해결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의사 개인들이 처방에 의해서 생기는 이익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성분명이냐 일반명이냐라고 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불필요한 가격이나 불필요한 약을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명 처방, 상품명 처방을 공유하는 대신에 지역 협의체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 안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분업 도입까지 해서 지금 이제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의 말씀을 드렸고요. 처방 형식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약분업은 어쨌든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리해서 의사는 처방과 진단을 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하면서 복약 지도를 하는 것,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했었죠. 근데 제가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좀 젊은 학생은 저걸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도 젊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의사와 약사가 저거를 다 한꺼번에 각자 했었죠. 그랬는데 이거를 의사와 약사가 역할 분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의약분업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각자 의사는 의대에서 배운 것들에 충실하고 약사는 약대에서 배운 것들에 충실하자.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고, 또 의사가 처방전을 내고 약사가 그걸 조제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이중 점검을 하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가 많은 약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그 리베이트를 위해서 약을 더
더 사용하는, 물론 치명적인 약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소화제 처방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게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리베이트를 위해서 처방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였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처방 형식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면 약제비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알 권리, 처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전에는 환자가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처방전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처방전을 지금 잘 안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2매를 해서 약국한테 하나 주고 본인이 하나를 갖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자기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의사들도 자기 처방이 공개됨으로 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등성 평가를 통해서 제약사 노릇을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보건의료 측의 질서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기대 효과를 잡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모델에서 이런 구매 이익에 따른 처방 제한 이런 거를 위해서 일반용 처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론을 제기한 건 의사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환자가 먹을 때는 하나의 회사의 제품을 먹는다. 그러면 의사가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약사가 결정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방약품 목록으로 간 거고요. 그러면 약사들도 사람인데 내가 결정해야 되면 마진이 큰 거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지금은 실거래에 따라서 마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리베이트는 있잖아요. 불법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에 영향이 아주 없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의 처방에 있어서는 의사나 약사가 다 배제되고 공동으로 처방전 처방 목록을 만들고 그걸 공유하자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역 처방의약품을 공동 선정해서 가지는 것, 이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합의가 돼서 법에까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서도 지역협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범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하나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만든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하나도 안 됐고, 지금 이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라고 해서 저 법이 아직 죽지는 않고 살아있거든요. 25조에. 약사법 25조에 살아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이걸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의약품과 관련해서 이제 대체 주제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지역 의약품 목록이 나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대체 주제는 금지되었고요. 그런데 약사법에 이 조항을 만든 건 우리 지역에 여기 성남시면 성남시 의사회가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약사회한테 제공하면 약사회가 그걸 약국들한테 보내서 준비하게 하는 건데 성남시에 있는 약국인데 성남시 의료기관의 처방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처방을 가지고 왔다. 서울에 가서 삼성병원의 처방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목록이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체 조제를 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 조항으로 저게 들어가 있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도 처방 목록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다 저렇게 예외를 적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렇게 예외의 조항인 대체 조제할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한테 동의하고 통보하면 된다.
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처방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의견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때 보건의료단체가 정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가 해소된다. 그 다음에 의약품 선택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이것이 내 이익에,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면 환자한테 이로운 약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내지는 불필요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줄면 약제비가 절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이 엄청 많아서 그것들을 약국에서 다 구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명으로 처방하면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약국의 처방 수용성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품절 대처에도 용이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선택권, 회사나 가격품 선택 환경이 전제되면 환자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자료에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에서 알 권리를 얘기했는데 처방전을 2배 발행하면서 내가 먹는 약이 뭐냐라고 하는 알 권리를 중요시했는데 실제로 처방전이 하나가 발행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처방이 상품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복해서 이 약이 동일한 약인지 모르니까 중복해서 먹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자기 약을 알게 되면 복용약품 자가관리가 강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나 약사들도 딱 상품명을 보면 그게 무슨 성분인지 몰라요. 상품명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저거를 성분명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약이 많으니까 한 성분에 똑같은 약이 150개면 다들 좀 그 성분을 상상할 수 있는 약 이름을 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약 이름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명칭에 의한 메디케이션 에러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 네. 의사의 처방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한이죠. 그리고 동일 성분의 치료 효과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네릭은 80%에서 125% 내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면 실험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저거를 내는 게 실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험을 하면 특히 사람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이게 환자에 따라서도 다르고 도구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2번 실험을 해도 결과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통계학적으로 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지난 학기에 지도를 한 논문이 국제의 그 의약품 농성성 평가 기준을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요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제기는 아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건 처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국간 환자 부담금 차이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약과의 차액을 본인이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는 실내에서 가끔 낮은 거 먹을래? 이러면 먹어도 되고 굳이 오리지널 먹으면 그 차액 내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선택을 보장하는 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력 관리가 어려워서 약물 부작용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의약품의 부작용은 원래 그게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회사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지는 건 품질의 문제고 그거로 인한 부작용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나라를 조사를 했는데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체 조제는 모든 나라가 가능합니다. 저 세모에는 미국은 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강제를 하는 데도 있고 완전히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선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세모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조제 강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 조제 불가 표시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해서 그것들을 약사들한테 의사와 약사들한테 제공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력이 되게 좁은 그래서 잘못 먹으면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의약품들은 이렇게 대체를 불가능하게 한 목록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제도의 측면으로 보면 저게 이제 다 제도화 됐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화된 걸로 보면 우리나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처방률을 보면 다른 나라는 되게 많습니다. 50%, 프랑스 30%. 얘는 저게 프랑스가 강제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강제를 2014년에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논문이어서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은 8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00이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은 의약분업도 우리는 의약분업을 딱 법적으로 강제화했잖아요. 근데 의약분업도 강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은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관행으로 당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성분명 처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걸 국가에서 이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권고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고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 좀 더 해봐라고 하는 차원인데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자체를 강제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약분업과 관련된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모두 다 저렇게 강제화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단 제도를 그렇게 도입함으로 해서 그 여파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약분업 논의를 시작했는데 저기는 임의분업으로 했어요. 근데 저기는 임의분업으로 하면서 국공립병원은 의무화시켰어요.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금은 일본의 의약분업률이 의약분업률로 보면 90%가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100%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80%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대체 조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성분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성분명 처방하는 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그 2018년에 한 토론회에 발제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을 하셨나 궁금해서
일정을 좀 들여서 자료를 봤고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성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분명이라고 하는 성분명 처방이 처방 형식이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자. 첫 발이라도 한번 뛰어보자라고 해서 2007년에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이 국립의료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국립의료원 한 병원에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20개 일부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때도 의사들한테 강제하진 않았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명 처방률이 31.76%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약제 비율을 어떻게 절감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상품명의 평균 가격으로 해서 약제 비율을 산정을 해봤더니 4.6%가 절감됐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의약분업 되면서 의사들의 처방이 다 오리지널로 대부분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라갔는데 실제로 조제하니까 최고가 약이 아니라 약사들은 좀 더 낮은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환자 중에 67%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명 처방이기 때문에 이 국립의료원은 먼데 자기 동네에 가서 약이 없으니까 조제를 못하는데 이게 성분명으로 되면 자기 집에 가서 조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늘었습니다. 40%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늘었고 의사는 당연히 처방권 침해와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반대가 많았고요. 약사는 전문성 강화와 약제비 감소를 이유로 찬성이 많았고 이때 이제 전문가들이 성분명 처방이 저가 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성분명 처방의 시행 조건으로 그다음에 동등성 확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했고 반면에 복지부는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추가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까 성남시에서도 추가로 심도 깊은 토론회를 하겠다 이러고 끝난 것처럼 복지부도 그러고 이제 끝나서 지금 더 이상 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의료원이고 그래서 좀 더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론회를 2018년에 개최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오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료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풍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성분명 처방이 된다고 품절이 다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품절의 상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9월에, 10월에 국회에서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법을 검토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전에 보내주신 이수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시 역사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김윤 의원도 서울시 약사회와 협약을 통해서 성분 처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수진 의원은 성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성남에서 좀 되게 사례도 좋잖아요. 성남 의원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추진하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성구명 처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 일반명 제품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성구명 처방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에요. 이제 성구명 처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업하고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장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 장점들을 누리지 못하고 갈 거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의학분업,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다시 찾으면서 본 건데, 우리가 의학분업 논의를 할 때 이걸 검토했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인 과제로 그때 막 이게 도입이 된 상태여서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잊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처방은 모든 제품에는 성분명이 있고 그거를 회사에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거는 상품명이고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성분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뭐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이 성분명인데 내가 한미면 나는 그냥 한미의 타이레놀 아까 타이레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얀센 맞죠? 타이레놀이 얀센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 국제 일반명 제품명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방과 무관하게 회사가 상품명을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근성들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든 성분명으로 처방하든 성분을 환자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환자 안전성과 관련된 장점들은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랑 싸우지 않고도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INN이라고 하는 건 되게 낯서실 텐데요. 그냥 성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약품은 이 화이자라고 얀센이라고 하는 회사 이게 이 타이레놀이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성분명을 아세트펜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국제회의를 하거나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내지는 정보에 대한 교류가 안 되는. 그래서 WHO에서 53년도에 우리 성분명을 좀 통일해서 불러보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WHO에서 제안하고 그것들을 각각의 나라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INN으로 성분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받아들여서 모든 성분명을 INN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N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성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93년에 WHO에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제네릭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은 한 성분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 성분에 150개가 있는 거고 이 제네릭 의약품 150개에 대해서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상품명을 쓰지 말고 성분명에다 회사명만 붙이자라고 하는 걸 WHO에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회사들이 이 INN 성분명을 갖고 상품명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는 거예요. 상표권 등록을 하면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 성분명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오히려 이렇게 성분명으로 제품명을 만들면 환자들도 모두 자기가 먹는 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사명칭에 의한 오류도 없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하자라고 WHO에서 제안을 했고 그거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들여서 지금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시메티딘이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지만 외국에 가시면 회사 이름 플러스 시메티딘 다 동일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NN을 가지고 상품명을 제품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에 기대 효과는 주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 명칭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를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명칭에 의한 메디케이션 에러는 되게 발생률이 높거든요. 되게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환자들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중복이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더 쉽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도 바로 그냥 보면 무슨 성분인지 아니까 보건의료인들이 성분을 보고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상품명을 보고는 그게 성분이 파악되지 않으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한테도 그렇고 보건의료인한테도 그렇고 인지도를 높여서 약물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구제일감용 제품명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의 현황들을 보면 여기도 보시면 아까 상품명 처방과 좀 비슷하죠. INN 명칭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INN 상품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단일제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복합제는 일부 나라에서는 새롭게 이름을 만들어서 두 가지 성분을 다 적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축약해서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태는 우리나라는 이 INN 제품명이 한 10% 정도 있는데요. 회사명 플러스 성분명이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성분이 먼저 나오고 뒤에 제약회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분을 어쨌든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분명 플러스 뒤에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은 INN 처방이 그냥 성분명 처방인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제품명으로 유사성 평가 기구를 다 만들어서 유사성에 의한 메디케이션 에러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5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대답을 했는데 10분에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파란색이죠. 다른 나라는 다 노란색, 다 INN으로 분명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복합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는데 외국에는 다 복합제도 저렇게 INN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품명은 높아지는데 저 빨간 게 INN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소비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을 했는데, 그래서 제네릭 의약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50%.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체 조제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겠죠. 제네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25%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면 그대로 받겠냐라고 하는 건
80%. 근데 약사가 바꿔주면 받겠냐라고 하는 건 60%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저거를 INN 처방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반병 처방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선호하는 게 뭐냐? 그 물었을 때는 상표명이 31%였는데요. 이거를 예시를 두고 동일한 성분임을 알기 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14% 줄었어요. 그러니까 INN 제품명이 훨씬 더 인지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86%가 이게 동일한 약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이 나프록센하고 발사르탄에 대해서 했을 때도 동일하게 INN 제품들이 인지하기 쉽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동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혼동스럽다라고 하는 대답을 80%가 혼동스럽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품명 정책을 도입하면 효과가 우리가 성분 파악이 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혼란 방지하는 거, 중복 구입 방지, 복용오류 예방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다들 80% 정도가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약품 빈도에 따라서 추가 분석을 한 건데요.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제네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도 훨씬 더 컸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하면 환자들은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이렇게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나 약물 문제 감소에 대해서 동의했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별로 좀 다 갈립니다. 큰 회사들은 도입해도 괜찮다 이러는데 작은 회사는 회사 이름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우리 회사 거는 안 팔릴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관리 효율화, 재고 관리 이런 부분은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INN 제품명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의약품 사용의 효율화,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 품절 감소, 환자 안정성 증가 이런 재정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지만 안전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도 1마리는 잡을 수 있겠다. 이게 INN 제품명의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추진 방안인데요. 이거는 토론하시면서 그냥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의 압박이 너무 크네요. 여기 직원들이 9시에는 다 퇴근을 하셔야 돼서 지금 너무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 토론하실 분들은 지금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고 그 두 분만 1분 정도, 진짜 1분 정도 인사말 듣고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들도 좀 압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노동권에 대한 거라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먼저 서울시 약사의 권영희 회장님 인사말 듣고 바로 경기도 약사의 박연다 회장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 약사회장 권영희입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1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약사회는 3년 동안 성분명 처방 원년의 해를 선언하고 성분명 처방 원년의 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NN도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의 저항이 너무 크니까 뭔가 중간 과정으로 INN부터 가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성분명 처방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의 다재약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약사들이 약사 그 직능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는 성무명 처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한 토론회가 되어서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회장 박영달입니다. 성분 처방 우리 약사의 약이 주권이죠. 반드시 찾아와야 되고 가져와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한약사가 탄생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집단한테 안 되고 있습니다. 성명처방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 단계 거쳐야 됩니다. 뭐냐? 상품명을 성분명으로 지어라. 그게 국제 일반명입니다. 그것만이 현재 우리가 그래도 약의 주권을 반영을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 대체율의 간소화, 사후통보 간소화, 이것 또한 성분명 처방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경기도학회 지난 8월 30일 날 대체율의 간소화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토론회 했습니다. 9월 17일 국회에서 허영석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주관으로 이 국제 일반명 토론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감 때 질의했습니다. 정부 개혁가지고 이걸 하라 했습니다. 이 성명 처방 대체율의 간소화 꼭 우리가 쟁취해야 될 우리 권익입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패널분들은 5분 내로 발언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토론으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이신 박현진 님을 모시고 한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진입니다. 빨리 진행해서 서로를 일단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박사를 하고 이제 현재 한의약품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신약개발 쪽 연구 약사로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하는 중에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조금 다양하게 이제 약사 직종을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다른 이제 대승적인 부분에서의 이유들은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으로서 이런 상품명 처방이 가지는 문제점 두 가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병원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병원 내에서 이제 인력적인 측면이나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품명 처방이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의료 대란같이 지금 병원 인력 수급 문제나 인력 자원 활용 문제가 지금 시급한 이런 현재 상황과 겹쳐서 생각해 본다면은 뭐 단적으로 제가 그 월요일에 병원 24시간 야간 병원에서 일하던 곳과 이제 그 토요일에 일하던 곳이 다른 곳이었는데, 한 곳은 이제 병원에 있는 약이 전혀 통제가 안 돼서 동일 성분 약이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까지 같은 병원 원내에서 처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내에서 이제 약사들이 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하거나 이런 인력적인 소모뿐만 아니라 그 약이 올라갔을 때 병동에서 검수를 하거나 검토를 하는 데 끼치는 영향, 그리고 심지어는 ACC라고 약 조제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카세트가 약마다 이제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약을 그 맞는 카세트를 구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인적 자원 소모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반대로 그 전에 이제 그 다음 병원은 다른 곳은 이제 좀 공공성이 강한 재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약 성분을 한 가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업무 로드 자체가 약사가 2명이 일해야 될, 베드가 비슷했었는데 약사가 2명이 일해야 될 병원을 약사가 1명이 일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업무가 순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업무 효율이나 인력 자원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제 상품명 처방 자체가 단순히 이제 처방이 돼서 약국이나 이런 대회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원에서 실제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작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거는 제가 넘어가고 이제 약국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현재 연구약사라는 신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자회사 숫자가 국가 경제력 대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말고 인구 규모나 이제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제 뭐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도 세계 50위권 이제 자회사가 있고 이스라엘도 제 50위권 안에 들어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는 물론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도 3곳, 뭐 독일에도 4곳 정도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이제 삼성이나 LG라는 대단한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현대와 같은 대단한 자동차 회사, 뭐 조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제약회사, 세계적인 규모의 제약회사가 안 나온 궁극적인 이유가 상품명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처방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실제로 약의 정확한 그러니까 뭐 퀄리티보다는 이제 본인의 이제 영업에 더 민감한 그 처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뭐 수백 개의 제약회사들이 현재 난립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은 아까 보시면 INN 반대하시는 거 보시듯 이제 그런 분들이 절대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탑급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가끔 이제 다른 그 회사 이제 연구팀 소개 사진 보면은 다른 회사 한 개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 인력의 숫자가 저희 이제 이 전체 연구소 연구 인력 숫자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70조 넘어서 80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한영양이나 한미약품이 2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력을 R&D나 이러한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이제 개발하는 데 투자할 여력이 전혀 생기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실제로는 그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에 있는 그나마 신약 개발을 한다는 연구원들이 거의 그 다른 나라 연구원들이 한 4명이 해야 될 몫을 갖다가 거의 몸을 갈아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작은 회사들이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약회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지 그 제약회사들이 그 인여를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냥 카피약만 지금 계속 뭐 제네릭 약품, 뭐 복제약품 위주의 약만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런 바이오 산업은 결국에는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상품명이나 INN이 필요한 이유랑 다른 이제 부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당이 그 원활한 토의, 또 풍부한 토의가 되기 위해서 사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어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쫓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국 약사와 한국 약사의 업무 차이에서 외국의 특히 미국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소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서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했고 이제 미국 약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약사 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는 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일반 이제 지역 약국, 문전 약국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금 현재는 인벤티지랩이라고 판교에 위치한 바이오텍 회사에서 사업개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미국에서는 인턴으로서 그 약국과 병원에서 둘 다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성남시 의료원에서도 주말 약사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문전 약국에서도 이제 하루에 처방전을 약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처리하는 이제 문전 약국에서 약사 3분이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일단 미국 약사와 한국 약사의 업무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아까 박희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미국은 이제
브랜드 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과 이제 제네릭 의약품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제네릭 의약품은 아까 일반명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이름 이게 브랜드라는 그 상품명이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노바스크라고 이제 성분명을 암로디핀이라고 처방을 해도 노바스크란 의약품이 나갈 수도 있고 암로디핀이라는 의약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면허를 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의사가 대체 조제를 인정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 대체 조제가 불가능이라고 써놓은 경우 한 가지랑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환자의 원에 의해서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처방이 되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뭐 그런 차이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일단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전 국민이 똑같은 보험을 쓰지만 미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험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약국에 내게 되는 비용도 다 다르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어떤 의약품은 이제 이제 제네릭 의약품이 이제 처방이 되는 거고 조제가 돼서 약국에서 나가게 되는 거고 어떤 의약품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약사들이 좀 더 지역 의료에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약대생의 재학 중에 4, 5, 6학년들은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약사 인턴들과 약사들은 이제 간단한 백신이나 아니면 이제 혈압 아니면 혈당 같은 것도 이제 간단한 바이탈 사인 같은 거는 약국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선진 또 약사 지도라든가 좀 더 이렇게 알았으면 하는데 아무튼 좀 쫓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천한 약사의 정책팀장이신 한종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목이 없다시피 아주 짧고 굵게 지금 주최측에서 가급적이면 2, 3분 이내로 아까 5분이 줄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천한 약사의 한종수 약사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사에서 RA 개발 업무로 시베트 대관 업무를 약 4년 이상 해왔던 경험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사분들이 특별히 이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그 무논리가 있죠. 논리가 아닌 무논리로 반대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약품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당연히 제네릭 의약품 허가 기준은 미국 FDA 등등 세계적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2006년에 있었던 행동 조작 사건을 예기로 들면서 국내 제네릭 못 믿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18년이나 지난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 식약처는 2014년에 픽스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도 가입을 했고 2016년에는 세계에서 6번째로 ICH에도 가입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규제과의 수준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제네릭을 못 믿겠다고 하면 과연 의사들이 제네릭 오리지널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의사들이 과연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유비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장약 모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레바미피드 같은 경우에는 모코스타가 15% 정도. 네. 그리고 A업 성분 스티렌 같은 경우는 16%. 네. 에소메프라졸 같은 경우에는 넥시움이 13%. 네. 무려 이제 대부분의 80여 % 이상은 다 제네릭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질환 약으로 사용되는 아토로바스타틴은 리피토가 35% 정도. 크레스토 26% 정도. 네. 물론 위장약에 비해서 만성질환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오리지널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리지널보다는 제네릭을 오히려 더 많이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종병 처방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로컬 의원만 추려본다면은 제네릭 처방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똑같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차이가 아닌 내가 쓰는 제네릭과 약사들이 대체 조제한 제네릭 간의 약효가 차이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그 유명한 80에서 120%라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동성 규정에서 그 90%의 신뢰 구간이
로고 0.4에서 1.25의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그 평균 값이 0.8이냐 1.25냐 그거에 속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론을 다시 설명하기 좀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오리지널의 배치별 편차 정도에 불과한 그 편차입니다. 오리지널 1번 배치와 오리지널 2번 배치를 서로 생동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제품 주성분의 함량 시험을 하게 되는데 완제품 주성분 함량 시험도 적합 범위가 95에서 105%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도 마찬가지고 제네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 간에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그 안에서 95%에서 105%의 함량 편차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먹더라도 편차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네릭 목금의약품이라는 일란성 다중이약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 공정으로 동일한 제조사에서 동일 원료로 위탁 제조된 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텔미사라탄 같은 경우에는 위더스 제약에서 총 22개 사품목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들 간에는 엄청 이제 완전히 100% 동일한 약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주장하는 차이점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들 간에는 아주 자유로운 대체 조제, 통보가 필요 없는 그런 대체 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네 번째로 시민세운병원 성남시 의료원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옥희 전 성남시 의료원 시민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의료원 초대 법인 이사를 지냈던 신옥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남시 의료원에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와 관련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이사가 됐던 이유는 성남시 의료원이 지금 현재 21년 동안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 함께 했던 그 역사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담아내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사로 일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초대 법인 이사회가 병원이 개원되기 전에 정말 그런 많은 열의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연구와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병원을 어떻게 지을 건가라고 하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용적인 부분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치열하게 토론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분명 약처방과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이 만들어서 세워진 병원이고 다른 국가나 지자체가 세워서 만들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공공병원과 분명히 다른 성남시 의료원에서 시민들에게 이로운 성분명 약처방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만들어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다 누구나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 길을 누군가는 터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성남시 의료원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성분명 약처방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말이 잘 듣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설명해주면 그게 더 훨씬 좋은데 왜 안 하느냐라고 의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렵게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 스스로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빠르게 홍보해내고 알려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그런 성남시 의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남시 의료원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남시 의료원이 시민이 세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먼저 함께 세워내는 것에 1차적인 힘을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성분명 처방을 같이 이제 시행해 나가는 과정까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병원에서 성분명 약 처방을 하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어렵다면 우리 약사님들부터 약 조제 봉투에 성분명을 같이 표기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먼저 시민들에게 성분명 약 처방의 좋은 점을 먼저 알리고 시행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옥희님께서 저렇게 말씀이 빠르지 않습니다. 오해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신 김윤리 선생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주제로 지금 이 토론회를 연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약사님도 계신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토론이 가능할까라는 그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의약분업 당시에 의약분업 협의회가 원래는 꾸려져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권력이 의사 쪽으로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점되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의 권력이 약사한테도 가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지가 정말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계신 패널 분 중에 의사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약분업 당시에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가 추가하려고 했던 것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대해서 오늘 저는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들으면서 정말 의사분이 왜 없지? 왜냐면 사실 첨예하게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또 하나 든 거는 계약회사 관계자도 뭐 앞으로 차후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뭐 실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뭐 반대 의견이든 좀 더 다음에 많은 시간을 두고 가졌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소비자 눈으로 본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에 대해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토론회 중에 선생님을 포함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토론회인데 왜 의사가 없을까? 또 제약회사 관계자도 좀 있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리레이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도 성분명 처방이라는 거 좀 생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꾸준히 그걸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돌파를 하고 쟁취하려면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시의원 동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은 나서지 말라고 해도 나섭니다. 그 문제를 건드리면 분명히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제안을 하고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의사, 약사, 한의사까지 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진보적인 의사였는데요. 그분은 성분명 처방 자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 국민 모든 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위험성도 있고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사분들은 무조건 찬성을 하시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좀 체념을 했다. 되든 안 되든 나 관계없다. 좀 있으면 그만둘 거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병원에서 시험적으로 하는 거에는 의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이 보이는 얘기겠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발제문을 좀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약사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의학 불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 쪽에 관련된 변화가 있으면 사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는 파악을 했고 그 담보가 되는 건 건강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약대 6년. 그거는 2005년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쓴 기사가 언제 쓴 기사인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2006년에 약대 6년제를 시행을 할 때 의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지금도 왜 파업을 했는지 좀 아이러니해요. 뭐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학자가 길어지면은 전문성이 높아져가지고 뭐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 지금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마 성분명 처방이 이슈가 되면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파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진료에 대한 권한이 좀 나눠지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성분명 처방을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찬성할 수는 없는 거는요. 아직까지 피부에 좀 닿을 수 있는 논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실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10분까지 저 시기가 지금 8분이거든요. 10분까지 반드시 끝내는 거니까 소비자 눈으로 본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에 대한 이민선 약사공론 또 언론인 시접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이고요.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회에 출입하면서 취재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발제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뭐 세세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일단 결국은 성남시 의료원이 왜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되고 그게 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라는 생각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아까 의약분업 초창기 때 이제 국민들이 어떤 약이냐, 내가 먹는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이냐,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알 권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화두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모든 약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보건의료계 쪽에서 특히 약업계 쪽에서는 성분명 처방, 뭐 INN, 대체주제 간소화, 단골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발사르탄, 이제 불순물 사태와 현재는 이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품절약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성분명 처방이 됐다면 분명히 이제 시민들, 국민들한테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발사르탄 불순물 처음 이제 식약처장 그 당시 유영진 식약처장께서 발표하실 때 제가 처음 취재를 갔었는데 뭐 불순물이 있다. 그래서 재처방 재조제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발표셨어요. 목록을 보니까 수백 품목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약국 뭐 의료에서도 뭐 처방을 하셔야 되고 약국도 재조제를 해야 되는 만큼 뭐 굉장히 혼란이 예상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처방과 조제가 몰리는 의원 약국 다 번거로우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화였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발사르탄 그 성분명 나온 약에 해당되느냐. 물론 품목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는 분도 계셨지만 내가 갔던 그 약이 있다 보니 내가 위장약을 먹는데 이 약 이름이 발사르탄 성분인 것이냐. 묻는 전화가 그렇게 많아서 사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저희도 취재하고 기사화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분명 처방이든 INN이든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품절 문제입니다. 굉장히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복지부 측에서도 의견을 좀 새롭게 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제약업계 쪽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 제약업계는 요즘 최근 트렌드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 시장 수요를 맞춰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재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한 제약사가 조금씩 여러 것을 약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0개, 200개 또 동일한 성분의 약이 나옵니다. 다른 제약사에서. 근데 그거를 뭐 성분명 처방으로 나왔으면 간단하게 될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급 불안정 문제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전후해서 이제 성분명 처방 INN 대체주제 간소화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조경 장관은 뭐 성분명 처방
조경 장관을 위시해서 복지부의 입장은 대체조제 간소화는 대체조제라는 게 이미 약사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하고 간소화하는 거에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성분명 처방과 INN과 같은 것들은 아직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하다. 뭐 의료계와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대체 조제를 동일 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DUR 통보하는 방식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하면 굉장히 호기로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정감사에 이어서 정기국회 이제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제 법안 소위가 예상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21대 국회 때를 잠깐만 돌아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약사 출신 의원도 있었고 대체 조제 통보 간소화 법안이 소위에서 처음 논의가 됐는데 그때 당시 경론이 펼쳐진 그때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분위기 좋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야 양쪽에 약사 출신 의원도 있었고 또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되고 나서 그 이후로 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의료계와 약계가 이제 협의를 하고 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번에도 22대 국회 첫 번째 연도에서 분위기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소위에서 논의가 될지는 이제 차후에 좀 더 봐야 되는 문제인데 성분명 처방이 여기 성남시 의료원에서 한번 시범 사업처럼 간단하게부터 먼저 시작이 됐으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 중에 국정감사에도 얘기했었던 어린이 필수약, 감기약에 한해서만이라도 먼저 성분명 처방을 해보자 이런 의원 질의와 답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조금씩 먼저 시도를 해보면 그 결과를 보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참석해주신 우리 토론자분도 노련히 하셔서 시간을 좀 맞춰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시간이 더 줬으면 뭐 플로라든가 질의응답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 제약상 받지 못하고 오늘 토론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